안녕하세요. 원탑 속도교 김선생입니다. 비문학 요약하기 실전 오늘 들어가 볼게요. 3회. 자, 이 글은 오늘 한방의 가능성과 나갈 길에 대한 글인데요. 자, 1번 문제를 먼저 한번 볼게요. 각 단락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런 경우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지금 어떻게 이렇게 요약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보고서 이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하시면 어떻게 내용이 요약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1번 예시로서 양양의 기원과 발달, 한약의 특성과 과제, 동양의에 대한 관심, 한방의 현대 이야기, 조명의 전망, 비방으로서 한방의 가치. 자, 1번부터 하나씩 확인해 가 볼게요. 예시로서 한약의 기원과 발달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동상을 막론하고 질병의 치료를 의하여 다양한 식물의 기원에 생약을 이용해 왔고 각 문화권마다 전통 의료로 자리 잡은 후 동양, 서양은 서로 다른 체계로 발전시켜 온 것을 볼 수 있다. 서양 고대로부터 개개의 생약 하나를 위주로 하여 약물로 사용해왔고 현미경을 이용한 생약의 감별법을 어떻게 발전시켜 왔다.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예를 들어 해열 진통제의 대명사격인 아스피린이 어떻게 돼? 예로 들었죠. 그죠? 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생약이라는 건 식물에서 추출해서 가공하지 않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가공하는 방법에 따라 한방과 양방이 있는데 여기는 일단 어떻게 양약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뭐를 아스피린을 예로 들었으니까 양약의 기원과 발달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 맞고요. 자, 나는 한약의 특성을 가제로 요약이 돼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동양에선 서양권과 달리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이기보다는 관념적, 종합적, 철학적이다. 그럼 서양은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이고 동양은 관념적, 종합적, 철학적이다. 자, 그래서 요를 쭉 읽어보시면은 이러한 한약은 수천 년을 걸쳐 축적된 경험을 기술 전수하는 것으로 명맥을 이어와 현재까지도 큰 변화 없이 예것을 답습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일단은 여기는 특성은 어떻게 서양은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이고 동양은 관념적, 종합적, 철학적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이제 서양에서는 예를 들면 그 양방에서 양국에서 파는 약들이 있죠. 그죠? 뭐 예를 들면 두통약 타이레놀. 그럼 타이레놀이 시중에 상용화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100명을 대상으로 임상 실험을 하고 그 100명이 다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증거가 있고 그리고 개별 사례를 분석하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그중에 99명이 다 효과를 보고 부작용이 없어야지 어떻게 돼? 이게 시중에 상용화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적, 개별적인데 우린 내가 다리가 아파서 한의원을 갔는데 침을 놔준단 말이에요. 침을 놓는 이유는 사람의 몸은 기와 혈의 흐름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막힌 기와 혈의 흐름을 어떻게 침이 뚫어준다 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한방은 전체를 다 보는 거니까 종합적이고 그다음 이제 맥 짚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 관념적 철학적인데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한방은 이제 서양은 이런 특징이 있고 동양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한방은 한약을 구성하는 개개의 생약과 복합 처방, 약국 평가, 투약 기준, 질병에 대한 증상의 관념적 주관적인 동양 철학 바탕 위에서 이해하므로 객관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그죠? 이렇다면 발전이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 현대 과학적 약 분석과 약효 검토가 뒤따라 객관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특성이고 과제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죠. 그죠? 현대 과학적 검토가 필요하다. 그럼 2번은 맞는 거고요. 그다음 여기 한번 보세요. 이러한 한약은 수천 년을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요 얘기랑 3번에 5번 한번 보세요. 윗글로 알 수 있는 거. 한약은 옛날의 처방과 비교해 크게 변화된 것이 없다. 이거 그럼 어떻게 돼? 3번 답은 5번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지금 요 얘기랑 아까 3번, 5번은 같은 거니까 일단은 먼저 3번은 해결이 되는 거고요. 그럼 나까지는 한약의 특성과 과제가 맞고요. 이제 다음 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요약할 때 접속어 잘 보랬죠. 그죠? A, 그러나 B 구조면 그러나 다음 걸 요약해야 됐죠. 그죠? 그럼 서양의 많은 연구소나 대학들은 동양의사를 번역하는 작업과 함께 한방제제, 탕제 등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 중이며 그 결과는 고무적이다. 그럼 서양의 동양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이게 맞는 거고요. 그죠? 자, 라 역시 지금 어떻게 돼? 한방의 현대 이야기 조명이라고 요약이 돼 있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여기도 지금 접속어 잘 보면 A 그러나 B구죠. 앞부분이 A 그 다음에 뒷부분이 그러나 그 다음에 B가 되는 건데 그러나 수천 년을 동안에 임상 응용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한방 처방과 원료 생약이 있어 검색 대상의 선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을 뿐더러 그에 대해 근거한 실험 결과도 확률이 아주 높아 현대 이야기의 조명은 아주 밝은 분야임이 틀림없다. 그러면 이건 맞네요. 그죠? 한방의 현대 이야기의 조명의 전망. 그죠? 그죠? 막은 그럼 어떻게 돼? 비방으로서 한방의 가치라고 돼 있는데 한번 볼게요. 현대과학적인 뒷받침이 없는 우리의 민족 의학은 우리만의 것이고 국제화 개방화 추세에 역행하여 점차 낙후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우리만의 것으로 전락하는 수의 비방으로만 전수될 것이므로 한방에서 비방만을 고집하면 어떻게 자멸을 초래한 일이 아니라 누가 단할 수 있겠는가. 그럼 한방에서 비방이 비법 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전에 어떻게 돼 동의보감 쓴 허준 선생이 스승이 얘야 다리가 아프면 어떻게 침을 놓고 설사가 나거나 어떻게 처방을 하거나 이게 비법 전수인데 여전히 한방에서 비법 전수를 하기 때문에 양방처럼 가학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 오늘날 국제화 개방할 시대에 이것만 고집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법 전수 안 되고 오히려 어떻게 돼 그 다르게 가야 된다. 그죠? 그럼 이제 한방처럼 과학하자 이런 아니, 양방처럼 과학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5번은 틀린 거고요. 그리고 전체 구조를 보면은 예시로 이거는 맞죠. 나까지가 문제적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한약은 관념적, 주관적, 철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양방처럼 어떻게 현대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진다. 그 가능성은 되게 높다가 어떻게 달아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 우리 비법 전수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제 주제는 한방은 양방처럼 현대과학적 분석을 해야지 국제화 개방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1번 답은 당연히 5번이 틀린 거고 이게 윗글에 중점적으로 지시된 것은 서로 문제제기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어떻게 문제제기는 당연히 요거겠죠. 나문단 한방에 현대과학적 분석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제 1번에 5번, 2번에 3번, 3번에는 5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용일치는 먼저 읽어주시고 어떻게 요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가면은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요약하기 실전 3회 마치겠습니다. 자, 요약하기 실전 4회 한번 볼게요. 자, 이 글은 예술의 공리성과 오락성에 관한 글인데요. 이것도 역시 그 내용일치 문제를 먼저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자, 예술은 현실을 포착하는 동시에 현실을 초월한다. 예술은 특정 계급의 전유물에서 대중의 공유물로 발전해왔다. 삶에 대한 반성을 끄는 쾌락이야말로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다. 일정한 가치 기준에 따라 예술도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을 나눌 수 있다. 예술의 공리성을 추구하면 오락성을 잃게 되고 오락성을 추구하면 공리성을 잃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술에 대한 얘기인데 뭐 공리성, 오락성, 그죠? 그다음에 뭐 좋은 예술, 나쁜 예술 이런 거니까 공리성, 오락성에 따라 좋은 예술이 있고 나쁜 예술이 있다. 이런 걸 구분하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일치를 먼저 읽게 되면은 지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일치를 꼼꼼하게 분석하시고 그 요약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지문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예술작품이 대량 생산되어 사람들에게 상품으로 주어진 이후 가장 자주 벌어진 논쟁은 공리성과 오락성에 관한 논쟁이다. 공리성은 그죠? 예술이 사회적으로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하는 문제와 관련되고 오락성은 인간에게 주는 쾌, 즐거움, 재미와 관련된다. 그럼 공리성은 어떻게 돼?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갔는데 어떤 영화가 너무 교훈적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돼? 그 도덕적이고 선하겠죠. 그죠? 그런 것들이 공리성, 공공한테 이롭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오락성은 아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일단 영화든 음악이든 뭐든 어떻게 재밌어야 돼. 쾌락, 오락, 재미한 건 된다. 두 개의 의견이 그 분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술이 주로 귀족을 중심으로 중세는 예술 그 중세 때는 예술 귀족이 즐겼잖아요. 그죠? 소수의 계층의 관심사였기 때문에 공리성이 별 문제가 되지 않았어. 그런데 이제 모나리자를 예로 들었죠. 사회적으로 예술의 공리성이 문제가 된 것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 귀족, 평민 따위 신분이 타파되면서 예술이 대중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럼 그 예술이 공리성이 문제가 된 거는 소수 귀족일 땐 전혀 문제가 안 됐어. 그런데 그 다수 대중이랑 만나면서 대중한테 교훈적이냐 아니면 오락적이냐 이게 어떻게 논란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요렇게 요약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요렇게 요약하셔도 되고 요약이라는 거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쓴 거랑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을 필요가 없어요.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둘 다 맞는 거고. 근데 여하튼 이 글 전체는 공립성과 오락성에 관한 얘기로 전개될 수밖에 없구나. 왜?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론에서는 당연히 이거에 대한 해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요약이 쉬워지려면은 서론을 잘 찾으면 돼요. 왜냐면 모든 글은 문제 제기 안 하고 주제가 하나이기 때문에 서론에서 이 얘기 가면은 당연히 본론 결론에선 이 얘기가 나오겠구나라고 예상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제 그다음 볼게요. 자, 예술의 공리성과 오락성을 문제 삼을 때 제기되는 전형적인 물음은 다음과 같다. 수용자의 분노, 연민 등 다양한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반응은 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는 물음인데 어떤 극단론자들은 예술은 어떻게 돼? 올바르고 선한 것. 그러니까 이건 공리주의가 되는 거고요. 어떤 극단론자들은 어떻게 돼? 오락에 불과하다. 그럼 이건 유의주의자. 유의가 즐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술은 오락에 불과하다. 그럼 이제 극단론자들의 교훈인데 공리주의적 입장과 유의적 입장. 벌써 여기서 공리성과 오락성이 먼저 여기서 해명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나 이제 여기를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로 요약하면 어떨까요? 훌륭한 예술 작품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다 준다. 나쁜 예술은 어떻게 교훈성을 강조한 나머지 지겹거나 쾌락성을 강조한 나머지 감각적 말초적 자극에 머물러 어떻게 돼? 이런 반성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교훈적인데 지루해. 근데 어떤 영화를 보면 어떻게 돼? 너무 재밌었어. 신나. 막 이러는데 뒤돌아서는 무슨 얘기였지? 라고 어떻게 돼? 오락성만 강조한 영화가 있다는 거죠. 좋은 예술은 글쓴이의 입장에서 두 개를 다 갖춘 거다. 나쁜 예술은 둘 중에 하나만 갖춘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좋은 예술과 나쁜 예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럼 이제 글쓴이가 이제 여기서 자기 의견을 마지막에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예술은 인간 정신을 표현한 한 형태이다. 다시 말해 예술은 인간 정신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폭넓은 공간이므로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이다.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고 영화를 보고 미술관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정신적 자유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가는 것들인데, 누구나 자유롭게 속박 없이 살고 싶은 욕망이 있고 예술은 이러한 자유로운 행동의 주체이고자 인간을 그대로 보여주고자 한다. 예술은 일상적인 자유를 초월한 자유에 입각한다. 그럼 예술의 본질은 인간의 자유를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기본 원리다. 삶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면서도 강박성이나 그 실제 행위의 공리성에 대한 개선에 해방됨으로써 이루어진 특별한 현실 세계를 벗어난다. 예술가는 종종 예술을 통해 현실을 포착하고 동시에 어떻게 강박성을 벗어나 공평무사하고 선입견 운석에 와닿는 것이다. 실제적인 속박에서 벗어난 상태로 어떻게 돼? 유희 오락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좋은 예술은 자유에 대한 좋은 증거이자 자유를 사수하는 것이다. 그럼 여기서도 결국에는 예술은 어떻게 돼? 자유를 드러내줘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 얘기해? 공리성에 대해서 어떻게 돼? 너무 강조하는 게 아니고 해방됨으로써 또 어떻게 돼? 또 그 다음에 현실을 포착함과 동시에 어떻게 강박성을 벗어나서 뭐를 선입견 없는 상태에 닿는데 이게 어떻게 돼? 요거 두 개를 다 어떻게 조화를 이룬 것 자체가 진정한 인간적인 자유를 표현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정리해 보면은 자, 예술의 본질은 어떻게 돼? 공리성과 오락성이 조화를 수 진정한 인간정신의 자유를 표현한다. 그럼 여기 이제 보면은 서론이 이거고요. 본론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해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것은 이미 여기서 얘기했어요. 좋은 예술이란 두 개를 다 갖춘 거다. 그래서 어떻게 돼? 예술의 본질은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 주는 거죠. 이거 두 개를 갖추면 진정한 인간적인 자유를 표현한다. 그럼 주제는 훌륭한 예술은 공리성과 오락성을 조화를 이룰 때 인간적인 자유를 표현이 된다. 그럼 일단은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우리가 어떻게 읽으면서 나왔던 얘기죠. 그죠? 이거는 뭐 다문단에 있는 얘기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삶에 대한 반성을 끄는 쾌락은 오락성에 대한 얘기인데 아까 반성을 이루는 건 공리성에 대한 얘기고 쾌락은 오락성에 대한 얘기인데 뭔가 말이 안 맞죠? 그러니까 삶에 대한 반성을 이끄는 공리성과 오락성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예술의 본질적 기능이다. 이런 맞겠지만 반성을 이끄는 게 쾌락이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쾌락은 어떻게 돼? 서로 반성을 이끄는 공리성, 쾌락은 오락성에 대한 얘기인데 말을 어떻게 살짝 바꿔놓은 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건 3번은 틀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주제 찾기는 당연히 3번이 되겠죠. 그죠? 공리성과 오락성이 조화할 때 인간 정신이 자유를 표현한다. 이걸 나문단의 중심 내용이 되는 거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요약할 때는 내용일치 선지를 먼저 읽어서 지문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중심으로 어떻게 요약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거거든요. 주제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서론하고 결론 이제 강조하다 보면 요 얘기 두 개를 연결시킨 것 자체가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실 때 그냥 요약만 하시는 게 아니고 서론, 본론, 결론인데 서론이 가장 중요하고 결론이 가장 중요한데 서론과 결론은 맞닿아 있고 본론은 서론과 결론에 대해서 보조적 문단으로서 어떻게 돼? 설명을 해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항상 서론을 잘 챙겨 보시다 보면은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일치 요약하기 4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